인사드리겠습니다. 국어강사 엄태우입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지금 조금 약간 목소리를 좀 쉬었어요. 어저께 그 대구 전국투어 설명회 지금 진행하고 있어가지고 7개 지역에서 전국투어 설명회 하거든요. 첫 번째가 이제 대구여서 어저께 한 250분 정도 오셔서 설명회 했었고 시장에서 새벽 2시 반에 서울에 왔습니다. 와서 설명을 해야 되는데 엊그제 수능이 끝나지 않습니까? 그렇죠? 수능 분석을 하면 참 좋은데 여러분들께 제가 수능 분석을 열심히 해드려도 의미가 없어요. 그렇죠? 우리는 결론만 가져가면 되지 않을까요? 그리고 저 강사가 얼마나 잘하시는가 이게 제일 중요하지 않을까요? 그래서 결국 중요한 건 여러분들께서 설명에 오시는 목적은 설명회에서 좋은 이야기를 듣고 우리 아이에게 전달하는 게 제일 좋은데 여러분들을 거쳐서 전달하는 것보다 제가 직접 전달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이번 크리스마스 때 제가 수능 분석 무료 특강을 진행할 겁니다. 온라인이랑 실시간으로 동시에 진행할 거고요. 아마 예상 동시 접촉자 수가 한 1000명 정도 될 것 같아요. 그때 꼭 우리 아이 와서 올 수능이 어떻게 나왔는지 그리고 어떻게 대비해야 되는지 제 수업을 듣든 듣지 않든 그건 중요하지 않거든요. 미리 이 트렌드와 방향성을 알고 있으면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오늘 이 설명회 안에서는 가장 큰 틀부터 하나씩 진행해보도록 하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저는 국어강사 엄태우이고요. 현재 팟캐스트 입시왕과 유튜브 스위트를 진행하고 있고 대치명인 전속강사고요. 그리고 사실 아까 전에 부원장님께서 이제 제가 여기 온 이유가 뭐 학부모님들 말씀하시지만 솔직하게 얘기하면 유대중 선생님 자리를 메꾸려고 왔고요. 그래서 쉽게 메꿔질 수는 없는 자리지 않습니까? 지금도 저는 대치명인이랑 분당명인에서 항상 같은 시간대 같이 개강을 하고 있고 현재 대치명인에서도 80명, 100명 정도씩 하고 있거든요. 계속. 그러니까 그런 의미가 있는 거죠. 사실은 한 사람이랑 한 사람이 들어가야 되는 구조니까. 저는 원래 중계 출신입니다. 첫 중계 스타트를 했고 그때 저 조공학원에서 학생 수가 100명이 되자 대치동으로 스카우트 갔다가요 2년 동안 있다가 다시 역수입됐습니다. 그래서 그런 맥락 크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생긴 건 이렇게 똑같이 생겼습니다. 믿으셔도 좋아요. 아시겠죠? 근데 마스크를 벗으면 깜짝 놀랄 것 같아서 다음에 뒤에 살짝 보여드리도록 하고요. 오늘은 제가 뭘 준비했냐면요. 적중 영상을 가지고 왔어요. 강사들이 보통 자기들이 적중을 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사진 한두 개씩 갖고 와요. 그렇죠? 근데 오늘 저는 영상으로 한 15분짜리 적중한 파트 한 10몇 파트가 되거든요. 적중 부분 뽑게 되면 비문학 3지문 다 찍었고요. 그리고 문법 5문제 다 나왔고요. 문학 6지문 중에 3지문이 정확하게 다 나왔어요. 그것이 어떻게 수업 시간에 구성되는지를 현장감 있게 보여드리고 오늘 이제 등급이 어떻게 그리고 앞으로 트렌드가 어떻게 될지를 간단하게 설명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죠? 자, 자세한 내용은 나중에 단독 간담회 할 때 오세요. 그때는 1시간 반 정도 진행합니다. 자,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제 이번 수능 등급 같은 것이 보시면 화법과 작문이 94.1등급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언어 외적 89점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이게 정상이에요, 비정상이에요? 매우 비정상인 현상입니다. 이번 수능 평가원에서 뭐라고 했냐면요. 수능이 딱 끝나자마자 첫 헤드라인 뉴스가 뭐였냐면 선택 과목에 따른 유불리를 없애겠다. 그렇게 의도를 했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현재 이 모양 이 꼴이면 선택 과목에 따른 유불리가 있어요, 없어요? 있죠. 언어 매체는 화법과 작문에 비해서 2-3문제 더 틀려도 훨씬 유리하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 아이 언매 선택해요, 화자 선택해요? 다 언매 선택할 수밖에 없는 구조예요. 그러면은 선택 과목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지금 이건 EBS에서 나타난 거고 실제 수능에서는 이걸 공개하지 않아요. 원점수를 공개하지 않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 조금 조정될 확률이 조금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제 느낌상 원점수가 화자 같은 경우는 93점 정도 그리고 언어 매체 한 90점 정도에서 형성될 확률이 매우 높아서 요거는 조금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여러분들께서 이런 걸 다 떠나서 무조건 아셔야 되는 사실 오늘 설명회에 와서 이건 꼭 기억해야 된다라고 하는 첫 번째 사실은 바로 뭐냐면 언어와 매체를 선택한 사람과 화법과 작문을 선택한 사람이 3학년 때 어떤 공부를 해야 되는가에 대한 이야기인데 언어와 매체를 선택했다고 우리 아이 손 들어보실까요? 자, 언어와 매체를 선택한 사람은 때려 죽여도 이번 겨울방학 안에 언어와 매체가 끝나 있어야 됩니다. 이게 가장 중요한 사실이죠. 3학년 때 돼서 언매를 시작하겠다는 친구들이 있고요. 다시 말하면 절대 하면 안 되는 행동이 뭐냐면 지금 당장에 화작이 유리해 보이잖아요. 분리하고 언매가 유리해 보이잖아요. 그럼 이거 겨울방학 슬렁슬렁 보내다가
안 되겠다. 3월 모의평가 보고 나 엄매로 바꿔라고 하는 친구도 있어요. 화장러들이 엄매는 생각보다 많이 가거든요. 거의 99.9% 장담할 수 있습니다. 재수합니다. 왜냐면 화장 카드가 엄매로 넘어갔을 때 따라갈 수가 없어요. 왜 못 따라갈까요? 그거부터 알아야 되는데 엄매 공부량이 화장 공부량에 비해 몇 배일까요? 3배? 네. 3배에서 5배 정도 됩니다. 그러면 내가 고3인데 지금 다른 거 한국 과목도 할 게 많지. 이번에 스탐 되게 참고 어렵잖아요. 그래서 그것도 많이 해야 되고 수학도 해야 되고 영어도 해야 되는데 거기다가 문법까지 이만큼을 한다고요? 그렇게 되면 학습 부담이 밀려와가지고요. 나는 문법으로 바꾼 사람에 대한 어떤 그 강박관념 때문에 그 압박감 때문에 정상적으로 시험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내가 만약에 엄매를 선택했다면 지금 2번 언제? 12월, 1월, 2월에는 언어와 매체를 완벽하게 끝내야 된다. 그리고 3월부터는 뭐 하는 거다? 반복하는 거다 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 화법과 정문을 선택했던 사람이 바꾸려면 지금이 기회밖에 없고요. 올해가 딱 넘어가고 1월이 여름방학이 겨울방학 끝나고 난 순간부터는 그냥 자기 길을 가는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해하셨죠? 그게 오늘 이야기의 첫 번째. 그러면 시험이 어떻게 나오든 화장이 쉽게 나오든 엄매가 어렵게 나오든 이런 거와 상관없이 옳은 길을 가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해하셨습니까? 자, 두 번째. 계속 한번 조금씩 넘어가도록 할게요. 다음은 이제 오답률 베스트 15개를 가지고 왔는데요. 이거는 이미 그 6월 모의평가, 9월 모의평가 때 일반적인 트렌드가 나왔어요. 이거는 안 보이셔도 상관없습니다. 문법 문제가요. 오답률 10개 중에 베스트 2개가 들어가 있습니다. 몇 번과 몇 번 들어가 있냐면요.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얘는 화법과 상문이에요. 3번과 4번 정도에 들어가 있어요. 굉장히 높은 순위로. 여기 2번과 3번이에요. 35번, 39번이니까. 그래서 엄매가 까다로워요. 문법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유리하다고 얘기를 하는 건데 사실 그건 조금 오해고요. 여러분 엄매 선택자가 화장 선택자보다 왜 유리할까요? 혹시 아세요? 제 설명해 오셨나요 혹시? 맞아요. 엄매 선택자들은요 시간이 적게 걸려요. 화법과 작문하는 친구들은 11문제를 다 풀었는데 15분 정도 걸리는데요. 엄매는요 문법이잖아요. 지식이 명확하면 바로 풀 수 있거든요. 한 문제당 10초, 15초 만에 푸는 경우도 많아요. 그렇다 보니까 11문제 다 풀는데 11, 12분밖에 안 걸려요. 그럼 3분 세이브 되죠. 이 3분 어디다 써도 된다는 거예요, 아이들. 비문학이나 독서에도 문학에 쏟을 수 있는 거 아시겠습니까? 그 한두 문제만큼 성적이 더 나오는 거거든요. 이제 그런 구조를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고, 화법과 작문도 이번에 쉽지 않았어요. 2문제 까다로웠어요. 그러니까 얘들이 더 죽을 상인 거고, 시간이 더 걸렸던 거죠. 그래서 이 격차가 벌어진 겁니다. 평가한 실수를 하는 거죠. 화작을 좀 더 쉽게 냈었어야 돼요. 아니면 화작을 좀 더 간소화시켜서 냈었어야 돼요. 제가 봤을 때는 올해의 트렌드는 그렇게 바뀔 것 같습니다. 화작이 지금과 같은 추세로 나오게 되면요. 화작 선택하는 친구들이 너무너무 불리해집니다. 엄매는 이렇게 어렵게 되는 게 맞아요. 대여섯 문제 중에 2문제가 까다롭게 되는 게 맞지만 화법과 작문은 지금 현재 아이들이 갖고 있는 수준에 비해서 너무 좀 어렵거나 길다. 간소화될 확률이 높다라는 트렌드를 갖고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해하셨죠? 자, 그 다음 결론 말씀드릴게요. 가장 결국 중요한 건 공통 과목, 독서랑 문학인 것 같은데 맞나요? 문학 공부는 어떻게 하면 됩니까? 머릿속에 세 글자만 기억할게요. 따라해볼까요? E, B, S. 네 글자네. EBS만 보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EBS만 본다는 게 무슨 뜻이냐면 EBS부터 제대로 본다는 뜻이거든요. 독서는요? 네 글자만 따라해볼게요. E. 빨리 따라하세요. E, B, S. 이게 무슨 뜻이냐면 제가 3년 전부터 대치동 설명회 때마다 했던 얘기가 뭐냐면 EBS 연계율은 줄어든다. 70에서 50% 줄어들었죠. 하지만 체감 연계율은 높을 것이다 라고 얘기했거든요. 확실하게 이건 나왔어 라는 걸 아이들이 예전에 못 느꼈어요. 연계를 많이 됐다고 하는데 이게 나온 거야? 특히 비문학 같은 경우는 느껴지질 않아요. 근데 이번부터 작년부터 사실은 연계가 확실하게 느껴집니다. 그래서 EBS라도 제대로 보고 갔던 친구들은 뭐가 돼요? 수능 시험 정말 덜 당황하게 되는데 재수생들이나 공부 조금 한다는 친구들이 EBS를 그냥 겉으로 보고 홀로 봐요. 더욱이 문학을 어떤 수준으로 열심히 봐야 되냐면 내신 공부하는 수준으로 문학을 보고 있어야 돼요. 왜냐면 EBS는 내신으로 치면 시험 범위랑 동등해요. 맞습니까? 연계가 나오는 거지 않습니까? 근데 아이들이 EBS 문학을 너무 가볍게 여긴다는 거예요. 한번 풀어보고 다 풀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뭐랑 똑같다 하냐면
고등학교 내신 시험 볼 때 한 번 문제 풀어보고 시험 보는 건 똑같은 느낌이에요. 그러면 아이들이 여기서 궁금한 건 EBS를 왜 안 할까요? EBS 왜 안 할까요? 그냥 수준이 낮아서요? 아니에요. 작품 수가 너무 많아서요. 문학 작품 수가요, EBS가 한 180작품 됩니다. 그런 것들을 모두 내신 단위 하려면 힘들죠. 그래서 이번에 어떤 공부를 좀 더 집중해서 해야 된다는 그 트렌드를 정확하게 읽고 공부하는 게 중요한 건데, 애들은 그 문학 공부마저도 제대로 하지 않고요. EBS 독서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예전에는 독서는 보다 많아였거든요. 이제는 나 이거 100% 플러스 안 플러스 나타날게요. 이번 연계는 2지문이 됐다고 하는데 실제로 3지문 다 됐다고 보시는 게 옳습니다. 그래서 EBS에 대해서 다시 한번 깊게 생각하고 열심히 공부하는 태도가 있으면 올해 수능도 크게 망가지지 않을 거예요. 제 이 말이 왜 신빙성이 있냐면 고난도 문제로 나왔던 비문학 지문과 문학 지문이지 않습니까? 다 EBS에서 나왔습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혹시 기억나세요? 2018학년도 수학능력시험에서 시험 문제 너무 어렵게 나와가지고 평가원자가 나와가지고 죄송합니다 했던 거 기억나십니까? 그게 왜 그랬을까요? 지문 난도가 너무 높아요. 문과생들은 못 풀어요. 그렇죠? 이거는 국어시험이 아니다. 전공시험이다. 그래서 막 언론에서 떠들었잖아요. 만약에 얘를 EBS에서 냈다면, 연계 문제를 냈다면 그런 얘기가 나왔을까요? 안 나왔을까요? 나오지 않아요. 왜요? 시험 범위 좁잖아. 그러니까 평가원이 취할 수 있는 전략은 EBS에서 확실하게 낼게. 대신에 그 문제를 가장 까다롭게 낼게. 이 맥락으로 가는 거고, 이러한 경우에 6모, 9모 그대로 적용되어 있었는데, 이걸 알고서도 우리 아이들은 EBS를 대충 봤다. 그래서 실패 요인이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이해하셨습니까? 또 이번에 수능에서 드러나는 또 세 번째 특이점은 뭐냐면, 쉬운 문제는 굉장히 쉽게 풀립니다. 하지만 까다로웠던 어려운 문제, 7문제는 굉장히 어렵게 풀려요. 아예 풀지 못합니다.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오답률 1위가 잘 안 보이네요. 85.3%예요. 오답률 1위가 85%라는 게 무슨 뜻일까요? 왼쪽 눈하고 오른발로 찍으면 몇 퍼센트 나와야 돼요? 20%. 알겠어요? 그럼 오답률이 80%가 한계인 거 아시겠습니까? 이건 애들이 생각해서 더 틀리게 알겠죠? 고난도 문제 내놨는데 거기다 함정까지 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너 죽어라 하고 준 거예요. 2위, 3위가 79.9%예요. 2위가. 보이시죠? 3위 같은 경우는 72%입니다. 그 얘기는 뭐예요? 맞춘 사람이 없다는 뜻이에요. 그냥 다 찍은 거예요. 그럼 여기서 중요한 역량은 뭐냐면, 고등학교 3학년 때는 내가 풀 수 있는 문제와 풀 수 없는 문제를 선택해서 접근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제가 지난주에 대치 설명회 끝나자마자 어떤 학부모님이 나오셔서 물어보시더라고요. 선생님, 네? 독해력을 본질적으로 키우는 수업을 들어야 돼요? 아니면 점수가 잘 나오게끔 문제를 잘 푸는 수업을 들어야 돼요? 라고 저한테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어이가 없어가지고 어머니, 그러면 우리 아이는 독해를 굉장히 잘하는데 대학을 못 가는 학자가 돼야 되겠네요? 그렇게 키우시고 싶은 거예요? 아니면 대학을 잘 가서 거기서 착실하게 공부를 하는 친구를 만들고 싶은 거예요? 라고 물어봤더니 이게 현실과 이상이 다 조금씩 섞여 있는 거예요. 어설프게. 우리 아이들 대학 안 갈 겁니까? 대학 가야죠? 1학년, 2학년 때까지는 그 이상이 맞습니다. 독해력, 본질적인 독해 능력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지만 3학년 때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서 등급 나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대학 가야죠. 문제를 위해서 내가 문제를 최적화해서 풀 수 있는 방법론을 갖고 있어야 되겠죠. 어떤 시험이 어떻게 나와도 흔들리지 않게끔 생각하고 있어야 되겠죠. 남들은 다 그렇게 풀고 있는데 자기 혼자서 약간 소처럼 우직하게 지문 완벽하게 다 읽어서 다 이해해서 문제를 다 세네 번째 세 지문도 풀고 그렇게 대학 못 가는 건 말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더욱이 현 수능은 여러분들을 포함해서 저를 포함해서 우리 모두가 완벽하게 지문을 이해할 수 없을 만큼의 난도입니다. 지문 난도. 법률 지문, 행정 지문, 생명 지문, 과학 지문을 저희가 이해할 수 있을까요? 아무 생각이 없다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그래서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내용 중심의 독해에서 문제풀이 중심의 독해로 이전해야 되는 시기가 고3이다. 꼭 적으셔야 됩니다. 문제풀이 중심의 독해가 가장 중요합니다. 그럼 여러분 지문부터 읽어야 될까요? 문제부터 읽어야 될까요? 당연히 문제부터. 어떤 문제가 나올지를 먼저 스캐닝한 그 여유가 내가 오늘 이 글을 읽을 때 어떠한 태도를 갖고 어떤 단어를 중심으로 글을 읽을지 결정한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문학작품 하나를 해석할 때 우리가 보통 해석하는 방법들이 다양하거든요. 우리 김소월의 진달래꽃 한번 떠올려볼까요? 김소월의 진달래꽃을 해석할 때는요, 시적 화자 중심으로 글을 읽을 수도 있고요. 그렇죠? 그리고 주제, 사랑하는 사람에 대한 이별을 중심으로 읽을 수도 있고요. 시간적 배경 중심으로 읽을 수도 있고 공간적 배경 중심으로 읽을 수도 있고요.
반영론이라 그래서 시대적 배경 중심으로 글을 읽을 수도 있어요. 난 오늘 시대적 배경 중심으로 열심히 읽었어요. 배운 대로 천천히. 근데 웬걸 문제는 시대적 배경 문제가 한 문제도 안 나오네. 시간 문제랑 화자 문제가 주르륵 나오네요. 그럼 우리가 무슨 짓 해야 됩니까? 올라가서 다시 읽어야 되겠죠. 그걸 자주 하다 보니까 우리 아이들이 뭘 하게 돼요? 계속 왔다 갔다 하는 거죠. 이해하셨습니까? 선지 5개 있는 한 문제를 풀 때 우리 아이들이 몇 번이나 왔다 갔다 하고 하세요? 5선지니까 5번. 그걸 5문제 풀면요, 25번. 우리 아이들 제가 통계를 굉장히 많이 내는데, 제 수업 시간에는요, 조교들이 한 6명 정도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학생들이 문제를 풀 때 왼쪽으로 몇 번 왔다 갔다 하는지 다 카운팅합니다. 네가 종이를 몇 번 넘겼고, 문제를 풀 때 시간이 얼마나 걸릴 거를 다 카운팅할 거야, 일일이. 중간중간에 조기가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학생들의 상태를 정확하게 보고, 너가 너무 과도하게 왔다 갔다 의존을 많이 해. 지금 의존도가 너무 높아. 이런 걸 알려주는 수업이거든요, 보통. 이걸 트레이닝 수업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한 단계씩. 이제 그렇게 됐을 때, 아이들이 불필요한 요소들을 많이 제거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해하셨죠? 이 이야기들은요, 수능과 상관없이 그냥 고3이라면 당연히 해야 되는 것 같아요. 마지막 하나는. 내신은요, 그리고 수능은요, 결국 집중력 싸움이에요. 우리 아이 현재 3등 나왔다고 그렇게 슬퍼하실 필요가 없는 게요. 고3은요, 집중력이 한 방에 풀었을 때 80분 동안 풀타임 유지게끔 훈련을 하는 시간이에요. 근데 우리 아이들 한 번에 집중했을 때 기껏해야 몇 분이나 집중할까요? 10분. 우리 아이들 보통 한 줄을 풀고 정답 맞추고, 한 줄 풀고 정답 맞추거든요. 그러니까 풀타임 집중력이 몇 분밖에 안 돼요? 10분밖에 안 돼요. 근데 수능이라는 시험은 80분 동안 풀 집중해야 되죠. 갑자기 80분 동안 집중하려면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못합니다. 여러분 평소에 10km 정도 달리던 사람이 한 번에 80km 달릴 수 있어요. 못 달리는 건 똑같거든요. 그래서 체계적으로 집중력 훈련을 하게 되면 점수가 자연스럽게 상승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리고 우리 아이들은 현재 국어가 걸까요? 문제를 푸는 태도가 부족한 걸까요? 우리 아이들이 국어 못해요? 혹시 우리 아이는 미국에서 10년 살았어요? 있어요? 혹시 우리 아이 따다가상 이런 친구예요? 국어는요, 능력으로 푸는 게 아니라 문제풀이 태도로 푸는 겁니다. 적절한 문제를 적절하지 않게 보지 않는 태도. 가장 적절한 문제를 적절한 것 고르시오 문제랑 다르게 보는 태도가 중요해요. 여러분, 적절한 것을 고르시오 문제랑 가장 적절한 것을 고르시오 문제가 같은 문제가 다른 문제예요? 그런 거 생각해본 적 없죠? 그걸 생각하는 사람들만 1등급이 나옵니다. 여러분, 적절한 건요, 틀린 정보가 4개라는 거예요. 적절하지 않은 게 확실히 4개라는 거죠. 그래서 내 눈앞에 X표가 4개가 있어야 정답을 선택할 수 있어요. 반면에 가장 적절한이라는 가장이라는 수식어가 붙은 순간 덜 적절한 게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1번을 읽었는데 1번이 정답 같아요. 적절해 보여요. 흥분해서 정답 찍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근데 상당 부분 아예 그렇게 찍고 있다는 거죠. 2번까지 읽었더니 2번이 더 적절해. 그럼 몇 번이 정답이죠? 2번. 근데 3번을 읽었더니 3번이 더 적절하네. 그럼 몇 번이 정답이에요? 이런 젠장. 4번은 더 적절해. 5번은 주제랑 똑같이 생겼어. 몇 번은? 가장이라는 수식어가 붙어있는 순간 무조건 5번까지 읽겠다는 그 끝까지 집중력을 잃지 않고 푸는 태도. 그 태도가 있어야 되는데, 고등학교 1학년, 2학년, 지금까지 1등급 받았다고 이번 고3 모의평가가 1등급이라는 생각을 버리시는 게 좋고요. 좋아요. 고3 3월 모의평가까지 1등급일 수 있는데 6월 모의평가는 몇 등급일까요? 설문조사 할게요. 1학년 내내 1등급, 2학년 내내 한 번도 놓치지 않고 1등급, 3학년 3월달까지 1등급. 우리 아이의 6월달 기대 등급은? 양심이 있으세요? 지금까지 봤던 모든 시험 안에는요, 재수생이 단 한 명도 없어요. 재수생이 몇 명 들어옵니까? 30%, 15만 명 들어옵니다. 수능 때는요. 15만 명이라고요. 그런데 1등급은 몇 명 줍니까? 2만 명 줍니다. 그러니까 재수생들이 딱 들어올 순간 쭉쭉쭉 밀리는 건 당연한 거 아시겠습니까? 현역 1등급이 3등급이 되는 건 자연스러운 일이라고요. 이걸 버티고 이겨내려면 얼마나 많은 노력이 필요한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3학년 때 국어 공부하지 않고 2학년 때 1학년 때 점점 좀 내려온 사람들이 많아지는 거거든요. 1학년 때부터 수능 공부해야 된다. 현재 지금 대치동 고3 수업반에 있는 애들 중에 저희 반에 이번에 수능이 40에서 50% 정도가 1등급이거든요. 저희가 재원생 중에. 그 친구들이 고1 때부터 저랑 함께 수능 공부를 미리 시작했던 애들이에요. 그러니까 쌓아 올린 거죠. 그렇죠?
그렇지 않고서는 4% 미만일 수밖에 없는 거죠. 수능 1등. 이해하셨습니까? 이런 큰 맥락을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제가 조만간 1시간 반짜리 단독 강좌를 열면서 좀 더 구체적으로 공부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방향성 많이 잡아드릴 테니까, 그거 신청 오시면 빨리 신청하시는 게 좋습니다. 아마 금방 나가될 것 같고요. 지금부터는 적중이 궁금하실 것 같아서 어떻게 맞춘다 그거 재미있게 몇 개만 보시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 현대소설 같은 수필 나왔네. 자, 이번에 보시죠. 좀 어려운 문제 중에 한 문제 이번에 수필 나왔거든. 다음에도 수필 나올 거야. 알겠니? 그러면 수능 특강 수능 완성에 있는 수필을 가져갔는데 수필을 역시 공부하셔야 되겠고요. 이번 수능 연계가 뭐가 됐냐면요, 고전시랑 고전소설이 있어요. EBS에 있었던 게 그대로 나왔다는 얘기예요. 이제 그 얘기를 할 겁니다. 그 다음에 이번에 현대소설 같은 게 비연계로 나왔어. 이번에도 현대소설은 비연계로 나올 확률이 높아. 그러니까 여러분 고전시가랑 고전소설을 다시 한번 꼭 수능 수탁 소환해 있는 거 보세요. 이번에 진짜 어려운 문제 중에 한 문제가 이제 34번 문제, 그것도 연계 문제였거든. 고전시가. 그래서 다시 한번 차분하게 고전시가랑 고전소설 수탁 소환해 있는 건 완벽하게. 제가 말씀드렸죠. 연계로 내놓고 고난도 문제 때려버린다고. 그래서 우리 아이들은, 저희 현재 현강 아이들은요, 고전시가랑 고전소설은요, 달달달 외우고 갔어요. 근데 올해 그게 딱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마음이 굉장히 편한 거죠. 고난도 문제가 나오는 거예요. 자기가 이미 내신 단위로 했던 지문들이기 때문에 작품을 읽지도 않아도 되니까 시간이 2, 3분이니까 세이브가 되는 거죠. 이해하셨습니까? 또 한 번 계속 가볼게요. 자, 이번에 연계 나머지 내신 맞잖아. 자, 이번에는 법지문이 나왔어요, 올해. 법지문이 어떻게 나왔고, 제가 그걸 어떻게 예측했나 보도록 할게요. 9월 모의평가 이후에 했던 이야기인데. 선생님이 안 나오라고 죠. 또 내가 늘 얘기했잖아. 법이 되게 유력하다고 얘기하지 않았어? 왜? 이번에 최근에 윤석열 대통령 그리고 한동훈 법무장관 요즘 다 이슈가 다 법이야. 맞지? 그래서 법이 나올 확률은 진짜 적지 않아요. 그래서 열심히 볼 수밖에 없고요. 그래서 법률 문제가 나올 것 같다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사실 반전이 한 번 있어요. 저 계속 가볼게요. 선생님이 지금 법과 경제의 가장 중요한 공통점을 뭘 뽑았어? 가정을 뽑은 거 알겠니? 그래서 경제와 법을 보는 가장 첫 번째 눈이요. 밑에다 적어봐. 경제법 밑에 조건문과 가정문에 주목하자가 가장 중요한 거예요. 이게 수능 2달 전에 봤던 수능 추석 특강, 비문학 특강 때예요. 대치동 비문학 특강 때인데, 제가 그때 뭐라고 얘기했냐면, 법이 나올 것 같다. 그래서 법에서 가장 중요한 건 조건문이라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오른쪽에 이 수능 시험지거든요. 첫 번째 문단의 첫 번째 줄부터 조건문이 보이세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보고 나서 미쳤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네, 그런 맥락이 들어가요. 계속 가볼게요. 조건과 그에 대한 내용물들을 구별해서 글을 읽는 태도가 가장 중요하고 이 조건 가정문을 요즘 수능 틀에 대해서 가장 핵심적으로 보고 있어요. 아시겠습니까? 그다음 뭐뭐 라면이라든지 뭐뭐 일대라든지 이런 표현이 나왔을 때 가장 주목해서 보시면 좋겠다라는 가장 대전제를 인지로 빨고 시작합니다. 짠! 그런 얘기를 계속 가볼게요. 우리 알프는 내가 내지적 가치가 매우 뛰어요. 거의 경력 맞죠? 자, 강남이 맞지? 원래는 오늘 특강의 이름이 원래는 법 특강이었어. 또 다른 특강이에요. 근데 요즘 세상이 좀 바뀌었잖아. 최근에 우리 대통령님도 법 관련된 분이 이제 맞지? 그리고 이제 한동훈 법무부 장관도 한때 했잖아. 그러면 원래 올해도 독이 나오는 걸 봤거든. 근데 요즘에는 여사님의 특검 얘기가 나오고 있어. 그치? 그러면 가서 좀 거리 좀 멀어지는 거야. 그치? 어떤 느낌인지 알겠어? 그래서 야, 난 원래 법을 강력하게 예상했거든? 근데 이 상황이 이러면 괜히 굵어부스럼 만들 필요 없잖아. 그래서 경제가 나올 확률이 매우 높겠구나라고 다시 또 마음이 갔어. 이 전강이랑 이 강이랑 2주 차이예요. 그러니까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여러분 수능은요 시의성이라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현 정권의 가장 우호적인 방식으로 출제될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평가원장님을 대통령이 독대하거든요. 예전에 그렇게 디스플레이 했어요. 그리고 과정 평가원이잖아요. 교육부에서 움직이는 걸 따라갈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을 트렌드를 읽을 줄 알아야 돼요. 올해 어느 것이 좋을까? 그런데 갑자기 약간 문제가 좀 많아요. 그래서 법이 나오면 안 된다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그 사이에 또 무슨 일이 있었어요. 보세요. 근데 또 다른 표현으로는 또 요즘 경제가 또 좋지 않아. 인플레이션이 너무 높아. 그렇죠. 환율이 너무 높잖아. 그러면 저기 알지? 법과 경제를 섞어놓은 표준 문제가 나옵니다. 그래서 올해 표절 문제가 나왔죠. 걱정을 하기 위해서 오늘 그것도 준비를 했어요. 알겠지? 그래서 오늘은 경제 지문도 배울 거고 법 중심의 지문도 배울 거고 그리고 법과 경제가 퓨전되어 있는 것도 배울 거고 우리나라 조선의 법, 대명률
경국대전, 그리고 속대전에 관련된 지문도 하나씩 준비를 했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골고루 필요한 내용을 다 가져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계속 가볼게요. 다음 문법인데 이거는 약간 듣고 나서 이게 저를 경찰에 신고하시면 안 돼요. 자, 이걸 보고 나서 저희 모든 사람들이 소영이 너 깜빡하는 거 아니라고 얘기했거든요. 잘 보세요. 투스트 강의입니다. 두 달 전에 했던 문법 투스트 강의인데 보시죠. 자, 봐. 3사정은 안 나왔어. 속대전에 관련된 지문도 하나씩 준비를 했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골고루 이 문구가 중요해요. 다 가져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셨죠? 진짜 중요하게 나왔어. 나는 나오면 이게 나올 거라고 봐. 나온다고 했죠. 최근 3사정은 안 나왔어. 교수님도 약간 내게 좀 쉬쉬한데 이제 나오기가 됐어. 자, 봐. 눈 때리는 거. 국밥이 어떻게 발음을 해야지? 국밥 하면 하면 되죠. 국밥으로 발음하는 거야. 길가가 길 어떻게 발음하지 하죠? 길가로 발음하는 거야. 여기가 소름 돋는 거예요. 신고가 뭐로 발음나? 신을 보이세요? 예시가 똑같이 나오는 거 아시겠죠? 저 제가 이거 풀면서 난 미친놈인가? 나는 강사하면 안 되는 정도야. 다는 왜 다른지 알아요? 들어봐. 왜 다른지 알아야만 하는 거야 그대들아. 이걸 모르면 이 문제가 나올 수가 없이 되어 있어요. 알겠니? 그랬을 때 자, 이번에 문법 나왔던 고난도 문제 중에 한 문제였어요. 이 문제. 그래서 이 문제, 이 특강을 듣고 갔던 친구들은 뭐야? 이렇게 생각하는 거겠죠. 특강 때 제가 20문제밖에 안 풀거든요. 근데 이 다음이 사실 더 소름 돋는 게 수능 이틀 전에 제가 17문제를 제가 이제 제 아이패드로 풀어서 줬어요. 이게 내가 봤을 때 올해 나올 확률이 높아. 라고 하면서 50분짜리 강의를 제가 저희 집 별장에서 찍어서 올려줬거든요. 17문제 중에 4문제가 나옵니다.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국밥이 대박. 이게 소리는 되는 어떤 분석되는 파생어라는 얘기는 최종 결과물이 파생어냐라는 걸 물어보는 거야. 왼쪽에 있는 내용이 합성어랑 먼저 합성어 얘기를 나왔잖아요. 여기가 접사가 붙어서 오른쪽에 있는 35번 문제, 36번 문제가 합성어 문제예요. 네. 그리고 어근과 접사가 붙어서 파생어가 된 상태에서 새로운 어근이 들어오게 되면, 그렇지? 어근이 들어오게 되면 얘는 뭐가 된다? 합성어가 된다. 이렇게 이런 문제 많이 들어보지. 파생어의 합성, 합성어의 파생 이런 말 들어본 적 있어? 이게 그것을 물어보는 문제가 같다라고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왼쪽에 있는 이 지혜지랑 오른쪽에 있는 생각보다 문제이긴 하지만 한땀한땀 정확하게 해보시면 되는 거고 당황하지 않는 데고. 자, 기억해. 수능 장날 문법 단어의 모양에 현혹되지 마자. 모양에 현혹되시면 답이 없어요. 자, 요거는 37번 문제인데요. 여러분, 우리 중세국어에는 이런 글자가 있어요. 이거 한번 읽어보실까요, 같이? 이거 한번 읽어보세요. 이 꿈이라고 있죠? 옛날 사람 어떻게 읽었을까요? 따라해볼까요? 스궁. 스궁. 이런 걸 어두자음이라고 얘기해요. 글자 대각이 자음 2개 이상 왔다는 뜻이에요. 그럼 이거 어떻게 읽어요? 여러분들이 굉장히 지겨워하는 거예요. 살. 이렇게 읽거든요. 그게 원래 수능 문제 왼쪽에 나와서 가르쳤던 게 그 내용이었는데 오른쪽 문제에 바로 나왔던 거죠. 문법 중에 아주 작은 파트예요. 근데 이게 최근 5년도 안 나왔거든요. 그래서 이쯤 되면 나올 수밖에 없었던 흐름과 패턴이 있었다는 거죠. 이게 오랫동안 고상강사를 하는 사람들은 보여요. 상상으로. 그러니까 보인다는 게 찍는다는 게 아니죠. 다 운이에요. 이런 거 다. 그냥 재미삼아 보시면 돼요. 아시겠죠? 계속 가볼게요. 잠시만요. 그게 무슨 뜻이냐면 35번에 자, 서술가 찾아. 그러니까 다르다.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다르다. 얘도 마찬가지예요. 17문제 중에 한 38문 된 것 같은데 중간중간에 여기 관형절, 관형사, 체원 이런 표현이 있는데 여기 관형사절, 안긴문장 이 내용이 들어가거든요. 요 다음 이 문제다. 이 다음 문제. 다음 문제도 마찬가지죠. 자, 오른쪽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기 부사어, 여기 왼쪽에 부사어, 필수 부사어 이런 표현들이 있어요. 여기 있다. 서술어가 부사어를 필수적으로 오른쪽에 보니까 필수적 부사가 딱 떠있죠. 이렇게. 그러니까 사실 문법 지문에서 문제 풀면서 나왔던 게 수능장에 그대로 나오는 게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이 맞아 들어가는 것들이 아이들한테는 굉장히 시겠다라고 하는 거죠. 좀만 더 볼게요. 이게 아니라 되게 좀 일찍 알고 가시죠. 선생님 지금 이거 자, 이번에는 4번부터 9번 인문 철학 지문. 이번에 제가 동양 철학이 나올 거라고 생각했는데 역시 동양 철학이 나왔고요. 그 중에서도 주자학이 유력하다라고 얘기했고요. 그 주자학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옵니다. 계속 가시죠. 설명하면서 너희한테 막 철학
대한 도덕에 대한 아주 심오한 얘기를 한 적 없지. 그냥 다시 착한 일, 나쁜 일로 그냥 간단하게 구별한 거 알겠어? 항상 독해를 할 때는 내가 알고 있는 경험 안에서 가장 쉬운 대표적인 예시를 하는 게 좋아. 뭐 여러분들 막 4단 7점 하면서 이미 이런 거 있지만 그냥 착한 마음, 알겠니? 나쁜 마음 단순화시켜서 이해해야 글이 읽혀지지. 이 원리 그대로 읽으려고 하면 너네 힘이 하나도 못해. 이거 되게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수능 시험은요 배경식을 물어보는 시험이 아니에요. 그런데 배경식 학우들이 굉장히 많아요. 수능은요 난생 처음 만나는 작품을 내가 지금 갖고 있는 이해로 내 언어로 가장 쉽게 누가 잘 바꾸냐 게임이거든요. 근데 이거를 솔직히 우리 생명과학 지문 100시 우리가 그런 걸 공부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다 알 수가 없는데 이런 질문이 나왔다는 얘기는 그 안에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를 네가 얼마나 단순화시킬 수 있느냐를 물어보는 시험이거든요. 근데 이 역량 그래서 어떤 질문이 나와도 사실 쫄 필요가 없어요. 결국 하고 싶은 말은 여러 번 반복하게 되어 있고요. 출제자는 그 표현 속에 자신의 의도를 숨겨놓습니다. 예를 들어볼게요. 여러분 방금 제가 예를 들었죠? 제가 예를 왜 들까요? 이렇게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라는 글이 나왔는데 이 사람이 나한테 굳이 오늘 예를 왜 들어줬을까? 다시 말해서 여러분 제가 지금 방금 다시 말해서 얘기했죠? 제가 왜 예시도 들고 다시도 또 얘기할까요? 강조한 거 아시겠습니까? 똑같은 이야기를 3번이나 반복하고 있다는 걸 알아차리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제가 왜 결론적으로 한 번 더 얘기할까요? 강조되는 거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국어시험이라는 이름이 드는 거죠. 이 원칙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2018학년도 시험을 욕을 먹었던 거예요. 이해하셨습니까? 그냥 단순히 지문이 어렵기 때문이 아니에요. 지문이 안만 어려워도 아이들이 이해할 수 있는 지식 표현들이 명확하게 있었다면 출제할 때 욕먹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런 거 없이 그냥 전공식 때려 넣었다는 거예요. 저는 학부가 국문과 수석이었고요. 경제학과 국수전공 수석이었고요. 석사를 교육학과 했거든요. 저희 교육학과 교수님도 마찬가지고 경제학과 교수님이 경제 지문 풀면 몇 문제 맞추실 것 같습니까? 다 맞추실 것 같죠? 아니요. 5문제 풀면요 4문제 맞춥니다. 한 문제 이게 왜 정답이야? 맞는 내용인데 이렇게 얘기해요. 적절한 거랑 가장 적절한 걸 구분을 못 하시는 거예요. 비슷한 거니까. 큰 맥락에서는 학자들한테 다 맞는 얘기잖아요. 맞지 않습니까? 그걸 배워야 돼요. 수능은요, 국어시험이다. 전공시험이 아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고, 주장은 저희 대학원 교수님 전공이에요. 아이들 협업시키는 지문 독해할 때는 단순화시키려 노력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의 이해 안에서 지문을 바꿀 성공 문헌이 나오면 주목해야 되는 거 있어요. 왼쪽에 떠있는 단어가 이게 주자라는 단어 보이죠? 주자학이라는 단어가 보이고요. 이 과목에서 10주차 강의 때 하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올해 수능에서 주자학 그대로 나와요. 오른쪽에 보시면 알겠지만 주자학자, 여기 주자학자 보이시죠? 그럼 굉장히 나온다라고 생각하시면 좋고요. 제가 대치동에서 학생 수가 급격하게 많아진 게 한 2, 3년 됐는데 그 이유가 1+1 모의사를 진행하기 때문이에요. 보통 이제 사설 기관 하나, 2강 모의고사나 한 수 하나 써서 하잖아요. 독서실에서 사든 학원에서 사든. 근데 저는 한 수랑 2강 2개 다 해제를 다 해주거든요. 완벽하게. 8시 반에 와서 실제 수능과 똑같이 80분 동안 매주 시험을 봐요. 7월달, 8월달부터. 그런 다음에 그거를 모두 두 지문을 모두 다 해제를 해주다 보니까 수능에 나왔던 내용이 안 겹칠 수가 없어요. 한수랑 이감은 EBS에서 토대로 문제를 내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건 사실 제가 적중한 게 아니라 한수나 이감을 적중한 거고요. 한수나 이감을 다뤘기 때문에 애들은 최소 2번 이상씩 만났던 제재라는 뜻이에요. 이해하셨습니까?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 이유는 수능은 대비가 가능한 영역이라는 뜻입니다. 막무가내로 감으로 푸는 게 아니라 철저한 준비와 철저한 분석, 철저한 대비를 통해서 해야 된다는 이야기고, 마지막으로 제가 적중했던 문학작품 나이덕 선생님의 음지의 꽃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이거 하고 마무리하도록 하죠. 요까지 내가 유일하게 재수강을 했던 과목이 바로 경제통계학. 나는 국문과를 전공했고 복수 전공이 경제학인데 그냥 경제학을 한 이유도 간단해. 우리 아빠가 주식으로 돈을 막 빨거든. 진짜요? 되게 단순한 생각이야. 경제학과를 가면 주식을 잘하게 될 줄 알았어. 아무 상관없어. 그래서 아는 거구나. 그러니까 인생을 이렇게 도박처럼 산다니까 나처럼. 너희들도 그렇게 될 거야. 나 알았다면 경제학 굳이 안 갔겠지. 라고 생각했는데 막상 이제 학원 강의 와가지고 학원 3개 와서 강의를 하려고 하니까 경제학과 나오면 너무 꿀인 거야. 무슨 말인지 알아? 이런 질문 일반 강사들 준비하려면 몇 시간씩 공부해야 돼. 이거 모르지 않아 자기네들도. 근데 나는 이게 무슨 소리야? 이렇게 되잖아. 그래서 참 인생이라는 게 알 수 없어. 그러니까 내 하고 싶은 대로 살면 돼. 알겠지? 좋은 결론이죠. 이거 나왔던 경제지문이에요. 왼쪽에 최소 제곱법이라는 게 나왔죠.
X와 Y 변수들을 설명해주고 있지. 오른쪽에 설명해놓은 편들을 또렷하게 기재하고 적어놓는 생각하면서 읽어야 돼.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최소 제곱법이라고 있죠? 이게 한수랑 이답이 있는 내용들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얼마나 철저하게 잘 다뤄줬는가가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잠깐만. 마지막입니다. 이거 많이 안현석 할게요. 선생님의 음지의 꽃이요. 제목과 이름에서 느껴지는 느낌이 어떤 느낌이나? 난이도, 희덕희덕. 죄송합니다. 내가 나이도 선생님 엄청 좋아하거든. 근데 롤모델 같은 분이야. 나이도 선생님. 초등학교 때가 중학교 때 썼던 시가 한 편 있는데 어떤 시인이 나한테 그러는 거야. 자네의 글 속에서 나이도 선생님이 느껴지네. 진짜요? 너무 좋았어. 그때부터 이제 어렸을 때 시인이 꿈이었거든요. 희덕희덕 아니죠. 제목이 뭐야? 음지? 꽃. 음지는 플러스 마이너스? 마이너스죠. 꽃은 플러스. 역설적 이론을 갖고 있는 거야. 역설법이라고 이런. 그러면 이렇게 이름 자체에 역설적 이름이 있다는 것 자체가 뭘 뜻하는 거냐면 얘의 최종 가치가 플러스냐 마이너스를 결정하는 문제가 나올 수밖에 없다는 의미를 갖고 있는 거야. 그게 올해 수능 문제 나왔던 문제. 제목 자체가 그러하다고. 이해하셨죠? 음지의 꽃이라고 되면 좋은 건지 나쁜 건지 가늠이 안 되지. 다시 말하면 문학은 감을 푸는 게 아니다. 문학은 철저하게 문학 개념을 중심으로 글을 읽어야 된다는 거죠. 문학 개념만이 유일한 객관적 지표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고3이 된 친구들이라도 문학 개념어가 약하다면 꼭 문학 개념부터 차근차근 완전 처음 만나는 작품 속에서도 역설법, 반어법, 정치법, 번호법들을 다 찾을 수 있는 역량이 있어야 문학의 기본이 시작되는 겁니다. 이해하셨습니까? 우리 아이들은 문학을 이해할 수 없어요. 그건 봐주면 돼요. 김소월의 진달래꽃을 이해할 수 있는 우리 아이들이 있을까요? 김소월의 진달래꽃의 주제가 뭐죠? 이별의 슬픔, 이별의 정환이죠. 우리 아이 모태솔로입니다. 일제강점기시를 우리 아이들 어떻게 이해합니까? 자유민주주의를 무슨 수로 이해합니까? 시를 해석할 때, 문학을 해석할 때는 문학 개념이라는 도구를 가지고 그 시를 분석할 수 있는 게 가장 중요한 역량이라는 거죠. 이해를 바라고 있어야 됩니다. 되셨죠? 어떻게 설명이 유익했나요? 유익했다면 구독과 좋아요 해주시고 지금까지 강사 엄태규였습니다. 고맙습니다.